A가 존재한다면 결론으로 B가 등장해야 했다. 100을 2번 더하면 200이 나와야 직성이 풀렸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나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이제에 밝았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반응하는지가 훤히 보였다. 방송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그런 촉을 마케팅에 10분 발휘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전략은 백발백중 성공이었다. 그 남다른 배경 뒤에는 집안 내력으로 물려받은 타고난 직관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 날카로운 감은 프로듀서가 된 이후에 차별화된 실력으로 이어졌다. 감이 좋다는 말, 촉이 뛰어나다는 말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졌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어느 쪽이 중요할까? 어느 쪽이 세상을 혹은 여러분 자신을, 어느 쪽이 세상을 혹은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는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칠까? 아니, 질문이 잘못되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믿고 의지하는가?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가수들의 끼, 좌중을 압도하는 피아니스트의 절대 음감,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배우들의 카리스마, 세상에 없던 이론을 떠올리는 물리학자의 천재성, 이런 것이 어디 눈에 보이는가? 관중들의 열광, 이성을 압도하는 감정의 파도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 촉이나 감의 세계도 비슷하다. 한껏 열려있는 이 모든 감각이 나와 맥을 함께하고 있었다. 하는 일마다 실패를 몰랐다. 공모전, 카페 사업, 출판사도 크게 성공시켰고 그 성공이 다시 프로듀서로서의 성공을 불러왔다. 만드는 것마다 히트작이 나왔고 활동 영역이 무한대로 늘어났다. 신기에 가까운 성취에 주위 사람들은 물론 나 자신도 놀랐다. 하지만 그런 기쁨과 흥분은 잠시였다. 항상 잘 풀리려는 순간에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극적으로 일이 엎어졌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스스로 뒤엎었다. 단순히 인내나 끈기가 부족했다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 미묘한 결정들로 인해서 말이다. SBS에 재직할 때도 그랬다. 조금만 버티면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방송국으로 이직할 수 있었다. 지금은 유튜브나 모바일 컨텐츠가 대중화되어 있지만 당시만 해도 각광받는 신사업의 선두주자로 앞날이 창창했다. 최연소 프로듀서라는 타이틀도 있으니 타사에 스카우트 될 확률도 높았다. 그럼에도 나는 딱 2년을 채우고 미련 없이 그만두었다. 그 사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다. 혼자 출판사를 차리고 틈틈이 낸 책들이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가 된 것이다. 평범한 출판사들이 시도하지 않은 공격적인 마케팅과 파격적인 영업으로 단시간에 입지를 단단하게 굳히며 수입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을 맛본 것도 잠시. 나는 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TV조선 고위 간부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다시 프로듀서가 된 것이다. 새롭게 주어진 높은 직책에도 멈출 줄을 몰랐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마다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며 성공을 거듭했지만 언제나 마지막 순간이 오면 공허해진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따라 이상했다.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내가 봐도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뭐에 씌인 것일지도 몰랐다. 손대는 분야마다 대박이 터지고 있음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다. 기뻐야 하는데 기쁘지가 않았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심적으로 무언가가 어그러지는 느낌이었다. 번아웃이 온 것은 아닐까? 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서? 아니었다. 하지만 수풀 속에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프로그램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런 마음이 강해졌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본부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잘 하다가 왜? 대체 이유가 뭔데? 무엇이 문제인 걸까? 왜 남들은 간절하게 얻고 싶어하는 자리를 항상 박차고 나올까? 타인이나 외부 상황에 의한 것도 아닌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판을 엎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었다. 퇴사나 입사 같은 중요한 문제 외에도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었다. 크고 작은 일에서 스스로 판을 엎었다. 잘 되고 있던 판을, 조금만 더 하면 누구나 부러워할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는 판을 말이다. 첫 직장이었던 SBS를 그만둔다 했을 때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렸다. 부모님조차 잠깐의 변덕으로 치부하며 참아보라고만 하셨다. 교수님이나 멘토들 역시 나의 뜬금없는 퇴사를 극구 반대했다. 하지만 미련 없이 사직서를 던졌다. 프로듀서로 일하는 동안 내 20대의 젊음, 열정, 노력은 물론 영혼까지 송두리째 갈아 넣었기에 후회는 없었다. 그때는 정말 뭐에 홀린 듯이 무작정 방송국을 뛰쳐나왔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리는 아니라고 외치면서도 가슴이 확신하고 있었다.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 그런데 이런 우리 집에는 모두가 쉬쉬하며 누구도 수면 위로 올리지 않는 비밀이 있었다. 바로 예지몽을 잘 꾼다는 사실이었다. 아빠도 오빠도 그리고 나도 모든 원인은 바로 친할머니한테 있었다.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가까운 운을 꿈으로 봐준다든가 골마 터진 것처럼 혼잣말을 줄줄 늘어놓을 때가 있었다. 그때 어릴 적 들었던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 말씀이 자꾸 떠올랐다. 너는 운을 크게 불릴 아이야. 운을 크게 불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어쩌면 나는 내 운이든 남의 운이든 운을 크게 불리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바로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할머니의 기운을 그대로 물려받다니. 하지만 세상의 모든 활자나 활자를 조합한다 해도 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란 불가능했다. 확신한 것은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게 펼쳐졌다는 사실이다. 선후배를 비롯한 동료들은 전도 유망한 프로듀서의 퇴사를 안타까워했다. 아직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서였다. 나조차 비슷한 생각들로 우울감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드디어 내가 가진 잠재력을 쓸 때가 왔구나.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운을 잃게 되었다는 것?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 오히려 나는 열심히 성취하고 달리던 때보다 더 행복해졌다. 또 불행이라고 믿었던 순간조차 행복을 위한 준비였음을 깨달았다. 한때 수많은 스타를 화면에 담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사람의 운명을 담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민과 사연을 들고 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깊은 고민은 역시 돈이다.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오로지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사람도 있다. 또 재산을 몽땅 탕진하고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부자가 되는 운명은 어떻게 타고나는 걸까? 타고난 운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것을 내게 물어왔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 온다. 역학에서는 대운이 오기 전 기운이 바뀌는 시기를 가리켜 교운기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기존의 운과 새로운 운이 교체되는 시기인데 삶이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예기치 못한 변화가 들이닥친다. 사람들은 이러한 혼란을 곧잘 불행으로 오인한다. 코로나로 가게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대로 망하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고민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준다. 지금 운이 섬화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시점에 놓인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없진 않아요. 이런 혼란이나 변화가 불행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분명 상황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카레 가게 이야기다. 그 가게는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간 단축 영업을 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수백 인분의 쌀밥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가게 주인은 이미 지어놓은 밥을 모조리 버릴 위기에 처하자 보통의 사람들처럼 좌절했다.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닥친 불행으로 여긴 것이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이내 생각을 바꾸고 남은 찬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폐기될 빵으로 맥주를 제조한 싱가포르의 한 기업을 수소문했고 문을 두드린 끝에 기술을 전수받아 찬밥 업사이클링에 성공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크래프트 맥주의 탄생이었다. 버려질 식재료의 형태를 과감히 바꿔 재기에 성공한 카레 가게 주인의 이야기는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 속에 버려지는 쌀을 어떻게든 줄이고자 했던 그는 평범한 카레 가게 주인에서 크래프트 맥주 창업자로 대변신했다. 그가 자신에게 불행이 닥쳤다고 느꼈던 순간은 다름 아닌 좋은 운으로 바뀌는 시점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패턴화된 삶이 급격히 바뀌면 가장 먼저 불안을 느낀다. 수중에 있던 행복과 재산이 달아나 버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말이다. 하지만 항상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 바다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출렁일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도 있고 물이 빠질 때가 있으면 넘쳐 흐를 때도 있다. 사람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운이 바뀌는 시점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운을 끌어올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고기를 낚는 어민들 사이에는 섬화라는 말이 있다. 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낯선 용어다. 거센 태풍이 조류에 영향을 주면 바다가 뒤집히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바람이 거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흙탕물이 맑아져 대어가 든다. 그러니 지금 어떤 쓰라린 조짐을 맞았다 할지라도 결코 인생 전체가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운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위해 섬화 현상을 맞은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의 대운은 10년마다 바뀐다. 또 찾아오는 대운의 시기가 저마다 다르다. 우리는 대운이 바뀌기 직전 1, 2년 사이를 가리켜 교운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점에는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공통된 현상들을 겪는다. 그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운과 머무르는 운이 교차하기 때문에 전에 없던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대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몸과 마음,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사인을 준다. 대표적으로 얼굴 찰색이 바뀌는 신체의 변화, 기존의 가치가 달라지는 정신세계의 변화, 나를 둘러싼 관계가 달라지는 환경의 변화다. 우리는 이 같은 변화와 신호를 통해 현재의 운명은 물론 가까운 장래까지 예견할 수 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살아가며 한두 번의 대운을 경험하게 된다. 즉, 누구에게나 한 번은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소리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 부함과 빈함은 이 조짐을 얼마나 잘 캐치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대운이 다가온다면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변화와 신호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당신은 지금 눈앞에 다가온 대운을 맞이하고 있는가? 1. 얼굴빛이 환해진다. 2. 기호나 취향에 변화가 생긴다. 3. 기존의 인간관계가 정리된다. 4. 이직, 이사, 결혼 등 환경이 바뀐다. 5. 갑자기 식욕이 돋는다. 6. 집에 있는 식물이 잘 자란다. 7. 악재가 닥쳐 어려움을 겪는다. 8. 새로운 모임과 커뮤니티가 생긴다. 9. 아침에 쉽게 눈이 떠진다. 10. 관점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좋은 운을 불러들일 방법이 있을까요? 운을 읽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받는다.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거르지 않고 제안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자시 기도다. 그러면 대부분 반응은 이렇다. 자시가 뭐죠? 일단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그러면 나는 간단한 주의사항을 일러준다. 상관없어요. 자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중요해요. 기도의 주체는 언제나 나 자신이거든요. 자신은 밤 11시부터 오전 1시를 가리키는 말이다. 옛날 사람들은 시간에 12가지 동물의 이름을 붙였다. 24시간을 2시간씩 나눠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로 알려진 12지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12가지 동물들이 활동하는 시간대와도 연관이 있는데 그중 하루의 시작이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시간이 자시다. 축신이 묘신이 하는 말은 이제 거의 쓰지 않지만 여전히 오시에 해당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의 12시를 정오, 자시에 해당하는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의 12시를 자정이라고 부른다. 자, 그렇다면 자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대상도 형식도 필요 없다. 꼭 자시의 기도를 권하는 이유는 운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다. 현대인의 생활 패턴으로는 얼핏 저녁 같은 느낌이다.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잠드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지에서 자시는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간대다. 오늘이 끝나고 내일이 시작되는 시간. 이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몰입할 수 있다. 집중력이 가장 좋은 시간에 드리는 기도이니 그 효과 또한 빠르고 확실하다. 일반적인 기도에는 주어가 없다. 대개 하느님, 부처님 등 기도를 들어줄 대상을 부르는 게 보편적이다. 하지만 자시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기도여서 내가 누구인지 주체를 밝혀야 한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평소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이름을 불러도 괜찮다. 자시기도에서 중요한 점은 기도를 하는 주체인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기도를 듣는 대상이 아니다. 또 결국 기도를 이루어주는 존재 또한 신이 아니라 염원하는 나 자신이다. 오직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특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이름을 밝힌다. 저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말이다. 그 다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어서 바라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꼭 소리를 내야 해요? 그냥 일기장에 글로 써도 되지 않나요? 생각보다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익히 기도의 효과를 경험했던 나는 입가에 힘을 주어 답한다. 맞아요. 보통은 일기를 쓰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감추고 속이는 것들이 많아져요. 손글씨는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떠오르는 마음을 글로 매만지다 보니 오히려 생략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죠. 반면에 입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필터를 거치지 않은 진실된 마음이 그대로 쏟아져 나와요. 당신이 처한 상황을 그 어떤 방법보다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이름을 밝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맞아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재확인하는 순간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지한 다음에 자신의 상황과 바람을 기도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어요. 아, 결국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기도인 거네요. 그런 셈이죠. 여기다 몇 가지 조언을 덧붙이자면 상황과 목적이 반드시 뚜렷해야 한다. 로또 당첨이나 일확천금, 벼락부자 같은 내용은 안 된다. 반드시 가까운 시일에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어야 기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매일 자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를 바친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기도를 그대로 텍스트화한다. 글로 옮겨 적으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는지, 기도가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것이다. 누군가 이에 대해 다시 질문했다. 처음부터 글로 쓰지 않고 6개월 후에 하는 건 왜죠? 실현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예요. 6개월 동안 자신의 목소리로 들려주었던 상황과 바람을 노트에 그대로 적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나타났다면 그 밑에 답글을 달아요. 현재는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지, 바람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복해 기도를 한 후 6개월 후에 다시 체크하는 거죠. 힘든 상황이나 문제만 뭉뚱그려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스텝을 기약하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에요. 기도를 드리는 주체도 나, 기도를 듣는 대상도 내가 되는 거죠. 직장인 K는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회사가 요구하는 과중한 업무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을 자시기도로 고백한 후 변화되길 바라는 개인의 바람을 이야기했다. 자연스럽게 팀에서 분리되는 이동운을 주시거나 이직할 수 있는 문서운을 던져달라고 말이다. 6개월 후 K는 노트를 펼치고 매일같이 외우던 기도를 적었다. 그 밑에는 상황과 염원에 대한 기도의 결과를 각각 답글로 달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시기도를 꾸준히 하자 괴로웠던 매일의 업무에 변화가 보였다. K는 직장인의 법정 근로시간,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기도를 통해 무리한 업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직시했고 그 사이 무의식적으로 조금씩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먼저 자신의 근무 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해
근무 시간을 초과했음을 상사에게 보고했다. 주어진 업무량이 혼자서 처리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했다. 그러자 상황이 달라졌다. 상사는 업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K의 일을 다른 직원과 함께 분담하도록 했다. K는 그것만으로도 일단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K는 그 사이 이직의 기회를 노리며 자기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틈틈이 했던 영어 공부는 이제 수준이 꽤 높아져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직도 가능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회사에 알린 덕분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이미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영어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은 현재 회사에 남기로 결심했다. 만약 자신이 처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짜증만 늘어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불행한 처지를 한없이 비관하면서 마지못해 다니는 심정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K도 불행하고 회사도 불행한 일이다. 현실에 놓인 상황만 제대로 인식해도 인생은 이토록 크게 달라진다. 돈도 마찬가지다. 수년째 연봉이 오르지 않는 직장인 L이 있었다. 매월 25일에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다. 평생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대출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니 연봉이 제자리라는 의미는 곧 삭감과도 같았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에서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증시 불황으로 투자로 묶어둔 돈까지 얼어붙었다. L은 스스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자시 기도를 실천했다고 말했다. 매일 밤 자시가 되면 두 손을 모아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기기를 구체적으로 염원한 것이다. 바로 6개월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체. 제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상황. 물가는 오르는데 연봉에 변화가 없어요. 돈이 모이지 않아 걱정이에요. 바람.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나만의 부업을 찾게 해주세요. 6개월 후 그녀가 노트에 적은 기도 내용과 변화 상황이다. 주체. 제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상황. 물가는 오르는데 연봉에 변화가 없어요. 돈이 모이지 않아 걱정이에요. 변화된 상황. 회사 평균 연봉 인상률을 파악하고 영업 실적을 올리는 데 치중했다. 하반기 영업 실적이 좋아 인센티브를 받았다. 바람.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나만의 부업을 찾게 해주세요. 변화된 상황. 온라인 마켓을 열어 공동 구매를 진행했다. 약간의 마진을 붙여 팔았더니 월급 이외에 수입이 생겼다. 평범한 회사원 L은 기도를 통해 깨달았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익을 늘리거나 지출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연봉 인상률을 따져보았다. 앞으로도 딱히 큰 기대를 걸기 어려웠다. 따라서 영업 실적을 올리는 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았다.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하반기 실적이 좋아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라 한 푼도 쓰지 않고 적금을 들었다. L은 월급 이외의 수입을 만들어낼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염원한 대로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L은 평소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기록했는데 주요 방문자는 젊은 여성들이었다. 특히 L이 쓰고 있는 마스크팩이나 화장품 브랜드 등에 크게 관심을 보였다. L은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 그래, 온라인 마켓을 열자. 그렇게 자신이 직접 효과를 본 화장품을 블로그에 소개하고 공동 구매를 진행해 조금씩 마진을 남기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부터 큰 돈을 번 것은 아니었지만 본업 이외의 수입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다.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바라본 기도가 이처럼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엘은 자시기도의 효과를 몸소 확인하고 뒤늦게 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그녀는 이제 매일 밤 자시기도를 잊지 않는다. 당연한 습관이 되었다고 했다. 한번 효과를 확인했으니 더욱 구체적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지나간 어제가 아니라 펼쳐질 오늘의 일. 그렇게 생각하자 정신이 맑아진다. 또렷한 목소리로 이름을 밝힌다. 그리고 처한 상황을 자세히 털어놓는다. 그 다음 진실로 바라는 것을 영혼을 담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며 6개월을 기다려본다. 이제 노트에 적는다. 자신을 위해 바치는 이 간절한 기도가 거짓말처럼 이루어져 있기를 소망하며 어떤 문제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시기도는 하늘이 이루어주는 기도가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해답을 찾아가는 기도이다.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심증만 있지 물증은 전혀 없는데 남자친구가 몰래 바람 피우는 것을 알았다. 이렇듯 그냥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싶겠지만 일단 속는 셈 치고 그런 세계가 있다고 믿어보자. 소위 대박을 터뜨린 방송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촉과 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사실이다.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서 초반부터 A가 무조건 1등이야 라고 마치거나 야, 이번 주말 드라마 대박 날 것 같은데? 하면 딱딱 들어맞는 사람들 말이다. 방송국 사람들, 특히 무대에 오르는 연예인치고 이 직감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가수들만 봐도 그렇다. 아무리 샤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도 무대에만 오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돌변한다. 한마디로 카메라에 불이 들어왔을 때와 꺼졌을 때가 180도 달라진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카메라만 돌면 달라지지? 하고 궁금했다. 하지만 촉이 좋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일찌감치 자질을 캐치한다. 운의 세계로 진입한 후에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럴 것 같다 싶은 직관이 바로 돈을 만드는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말이다. 부자들은 하나같이 이 능력이 잘 발달해 있었다. 특히 남들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유달리 특출났다. 한눈에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놀라운 발상으로 연결시켜 돈을 끌어당겼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도 직관과 관계가 깊다. 오늘 매수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지 황금 조각이 될지는 모를 일이지만 부자들은 자신의 직관을 믿고 자신의 선택을 확신한다. 10년 후를 먼저 내다본다는 전설적인 투자가들의 눈은 단순한 어림짐작이 아니었던 것이다. 1860년대 제임스 케일럽 잭슨이라는 미국인 의사가 있었다. 그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누구든 채소와 물만 있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경험을 얻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럼 곡물에 물만 섞으면 되겠군. 그렇게 고민 없이 곡물가루를 반죽한 건강식을 개발했다. 바로 그래뉼라였다. 작은 나달이라는 뜻을 지닌 그래뉼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가공하지 않은 곡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어 화제였다. 하지만 그가 개발한 그래뉼라는 너무 딱딱한 데다 결정적으로 맛이 없었다. 그러니 아무리 회복이 시급한 환자라고 해도 딱히 먹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그의 병원에서 일하던 켈로그 형제의 눈이 번뜩였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래뉼라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며 다양한 실험을 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얇게 반죽을 밀어 플레이크 형태를 만들었다. 오늘날 누구나 아는 세계적인 시리얼 브랜드 켈로그의 탄생이었다.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린 콘프레이크는 훗날 켈로그 형제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다. 그들이 가진 직관의 힘. 만약 그들이 그래뉼라에서 돈이 되는 포인트를 지나쳤다면, 또 그것이 지닌 단점만 보고 그 속에 숨은 거대한 성공을 엿보지 못했다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직관이 살아있다는 것은 즉각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영묘한 힘으로 발현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어떤 분은 이를 정신의 해상도라고도 표현한다. 쉽게 말해 해상도가 높고 화소수가 많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선명하고 생생하게 나오는 것과 같다. 사람의 직감도 해상도가 높으면 세상이 더욱 선명해 보인다. 그래서 정신의 해상도가 높은 사람은 그만큼 매력적이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직관이 발달했다. 양궁, 사격, 골프, 펜싱 같은 종목에서 국제대회 메달을 싹쓸이하는 것을 보라. 신궁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상대 선수가 몇 점을 쏘든 바람이 어떻게 불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멘탈을 엿볼 수 있다. 또 서양 요리사와 달리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레시피에 의존하지 않는다. 0.1g을 계량하기보다는 눈대중으로 넣어도 기가 막히게 맛있다. 이처럼 발달한 초감각의 세계가 바로 직관과 관련이 있다. 과학과 산업이 발전하는 시기에는 논리와 이성을 중시했지만 이제는 그 반대편에 감성과 감각, 직관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물론 타고나는 면도 분명 있다. 하지만 성공을 이룬 부자들은 하나같이 직관을 높이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일단 어릴 때부터 보고 듣는 스케일이 다르다. 좌뇌와 우뇌를 고루 발전시키는 경험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경험을 쌓는다. 그렇게 감정의 로직을 만들어 자아의 확정을 도모해 간다. 그리고 그 무한한 힘으로 가능성을 발견해 돈으로 바꾼다. 4차 산업시대에는 영성지수, 즉 SQ의 시대가 온다고 한다.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다. 이러한 감각은 아무리 날고기는 AI라도 대체할 수 없다. 오직 인간만이 가장 깊게 발달시킬 수 있는 고차원적 정신세계이기 때문이다. 남자친구의 변심을 눈치챈 여자의 촉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남자는 소소한 거짓말을 반복했고 데이트 약속에도 자주 늦었다. 그런 작은 단서부터 목소리, 말투, 눈빛 등 모든 감각적 경험의 총합이 남자친구의 변심을 가리키고 있었다. 결국 그녀의 직관은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이별이라는 현명한 선택을 도와주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순간의 흐름을 읽어낼 줄 알면 돈도 미래도 당길 수 있다.
노잉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곳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기억이나 경험은 물론 미래의 기억도 잠재의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여기서 미래의 기억이란 미래로부터의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나 안테나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의식의 신비함은 심층 심리학을 비롯하여 양자역학, 뉴사이언스와 같은 연구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일반인인 우리는 체험을 통해 노잉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노잉은 우리 삶의 희망이자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다.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이나 지금 눈앞에 닥친 현재는 확정된 사실이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는 어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운 나머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미리 알고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노잉을 통해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얻는 셈이다. 몸이 따스해지는가 하면 갑자기 의욕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다. 때로는 누군가의 글이나 말에 가슴이 요동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미래는 일상 속 곳곳의 다양한 순간 속에 메시지를 흩뿌리고 있다. 아마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서점에 갈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 중에 유난히 관심 가는 사람이 있다. 가도 계속해서 또 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 또는 나도 모르게 유독 신경이 쓰인다거나 딱히 이렇다 할 특별한 계기도 없이 무언가를 시작했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보자. 여러 번 초대받았지만 관심이 가지 않아 계속 거절했던 강연회에 어쩌다 보니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사놓고 읽지 않았던 책을 우연히 꺼내서 읽었는데 그 책에 마침 내게 필요한 정보가 있었다. 항상 지나치기만 하던 가게에 문득 들어갔더니 내가 찾던 상품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아직 행동에 옮기지는 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보자.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또는 그 일을 계기로 또 다른 무언가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나? 당시에 나는 얼굴도 이름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초보 프리랜서에 불과했다. 책임자로서 매일 가게에 나가봐야 한다. 내가 없어도 가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가르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나 자파를 판매하는 일은 점포를 낼 필요는 없어도 재고를 보관할 창고나 배송 작업을 위한 장소가 있어야 하므로 고정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씩 지우다 보니 결국 남는 건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책 GPT나 컨설팅처럼 지적 생산과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우를 우선시한 덕분에 여행을 다니면서 일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로 방식이 생겨난 셈이다. 하우를 확실히 정하고 나면 자신의 이상과 맞는 일, 맞지 않는 일을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예전에 빈집을 활용해 어린이집을 만드는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다. 흥미로운 제안이었지만 기획부터 실행과 운영까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행하며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하우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고정된 장소에서 운영을 책임지는 일은 못해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일까지는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결국 나 대신 유아교육 사업을 하는 친구를 소개하기로 하고 프로젝트 의뢰를 거절했지만 이처럼 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하면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도 빨라진다. 또 자신만의 하우가 확고하면 자연스럽게 그에 어울리는 일이 들어오기도 한다. 평생에 걸쳐 수백 건의 저서를 남긴 영문학자이자 평론가 와타나베 쇼이치는 중학교 때 만난 은사님의 모습을 보고 책에 둘러싸인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는 곧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우가 되었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쓴 책인 지적으로 나이 드는 법은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와타나베 쇼이치는 15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전공 분야인 영문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경제, 자기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저서를 남겼다. 책에 둘러싸인 인생을 살겠다는 어린 시절의 다짐을 그대로 실현한 셈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은 왓이 아니라 하우에 의해 결정된다. 인생의 하우를 정하는 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SNS를 통해 주목받고 각종 미디어에 출연하게 된 다음부터 패션에도 나만의 개성을 담으려 노력한다. 보통 토론 프로그램이나 뉴스에 등장하는 전문직 여성들은 대부분 단정한 정장이나 원피스 차림에 구두를 신는다. 반면에 나는 캐주얼한 패션을 고수한다. 항상 청바지에 티셔츠, 재킷을 걸치고 운동화를 신는다. 이런 내 모습이 처음에는 많이 튀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일부러 눈에 띄려고 그런 옷을 입었던 건 아니다. 내게 패션은 여행하면서 일하기라는 나만의 하우를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이 주최한 자리에 갈 때도 언제나 같은 스타일로 옷을 입자 어느 순간부터는 이 패션 자체가 나만의 캐릭터가 되었다. 캐릭터가 확실해지니 더 많은 곳에서 나를 찾기 시작했다. 자유롭게 일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아이콘으로 관련 이벤트나 강연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된 것이다. 패션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나만의 하우를 표현하는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하나의 일에만 집중해야 성과가 나는 사람도 있다. 일하는 방식이 아무리 다양해졌다고 해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편이 자신에게 잘 맞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 휩쓸리지 말고 내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